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2021 청년 주거 컨퍼런스 마지막 상담 방송입니다. 세입자 권리 찾기 법률 지식인데요. 요 지식, 네,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진행을 맡은 윤명은입니다. 여기 찌성이라고 보이시죠? 네, 저 닉네임이고요. 오늘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뭐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좀 같이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옆에 모신 분이 계신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출범한 세입자 114라는 곳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김대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대진 변호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네, 오늘 저희 청년주거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법적인 부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지식들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대방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과 같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랑요,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 많이 되고 있던 주임법이 아니라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순서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주임법이라고도 짧게 불려서 이야기가 되던데 정확히 이게 어떤 법인가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말 그대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 주거 약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세라는 거는 민법상 등기를 해서 보호받는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임대차는 전세권과 달리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에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그 임대차 관계를 규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주임법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31조까지나 네.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어렵고 좀 법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청년들이 이 법을 전부 다 숙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법 중에서 좀 특히 알아두면 좋을 만한 조항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뭐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뭐 이런 곳에서 그 적용이 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상으로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한다고 그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은 그 주택이 아니라 그 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뭐 공부상의 뭐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뭐 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그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도 뭐 방 쪼개 불법으로 방을 쪼개서 하는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 건축물도 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반대로 만약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경우 많은데요. 아파트 1층에 뭐 어린이집이나 뭐 다른 이렇게 뭐 학원, 보습학원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아마 대항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항력이라는 거는 그 임대차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뭐 집을 판다든지 아니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임차인 입장에서 그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도 종전의 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또 종종 받는 질문 중에 그 임대인이 임대기간 도중에 나 집 팔아야 되니까 방 빼달라 이러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시는데 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계속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주택의 인도고요.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실제 들어가서 계속 그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이 전입신고를 한번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점유라는 것도 계속 이제 거기서 살고 있어야지만 그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아니면 뭐 개인 사정으로 뭐 이사를 가야 돼서 집을 완전히 비워뒀다.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그 본인 그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동거가족, 뭐 배우자나 그 자녀의 그 주민등록이 그 주택에 남아 있으면 그 계약 당사자인 그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그 대항력은 계속 인정이 됩니다. 그 또 하나 그 유의하실 점은요. 그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전입신고한 당일이 아니라 전입신고한 다음 날 그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긴 한데 간혹 이제 그 잔금 치르고 이사 들어가고 그날 전입신고 했는데 같은 날 당일에 임대인이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같은 날 그 압류가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대항력을 그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안전하게 확보를 하시려면 미리 뭐 전입 신고를 해두시는 것도 문제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최소한 이사 당일 뭐 조금 가능하시면은 그 이전에 미리 전입 신고를 해두시는 게 그 대항력 확보 차원에서는 예, 좀 나으실 겁니다. 이제 대항력과 이제 세트로 얘기되는 게 이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인데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사 이제 들어갔다 이사 나올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이제 돌려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그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그 다른 권리에 비해서 그 우선해서 보호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인데요. 그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방금 설명드린 대항력, 그 전입 신고랑 그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거, 이 요건에 더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 확정일자라는 거는 임대차 계약이 그 작성일자에 작성됐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가면은 확정일자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 주거든요. 예, 또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확정일자를 꼭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 이렇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그 주택이 만약 그 도중에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할 때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은 그 임대인의 채권자들이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배당을 받을 때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미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주택에 들어갈 때 이미 나보다 먼저 거기에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은 거기에 뭐 담보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이랑 근저당권이 어느 게 먼저 그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배당 순위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또 한 가지 그 말씀드릴 거는 소액 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는 5천만 원인데 만약 그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계약을 했을 때 나보다 그 먼저 그 권리가 인정되는 뭐 근저당권자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무조건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증금의 그 우선 변제권도 주의하실 게 그 대항력이랑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그 효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 주택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딴 데 옮기시면 안 되고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내 사정으로 이사는 가야 되는데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계속 거기 살 수 없으신 경우들도 있잖아요.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또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전에 임차권 등기 신청이라는 걸 하셔서 그 주택에 임차권 등기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전을 하시면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거는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그 임대차 기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현행 주임법상 임대차 기간이 2년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2년보다 짧게 계약 기간을 정했어도 법적으로 2년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이 연장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제 처음 계약할 때는 2년 계약을 하는데 연장할 때 1년씩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1년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2년 더 살겠다.
라고 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가 1년만 살고 나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그 2년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하는 거는 가능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처음에는 2년 주장했다가 또 1년 주장했다. 자기 그 뭐 이렇게 편의대로 계속 뭐 계약 기간을 그 번복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지식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엄청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집이 아닌 곳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단 그냥 거주를 하고 있다. 상가든 아니면 뭐 화장실이든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은 주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대항력 이야기를 주셨어요. 저희 상담센터에도 되게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대항력이라는 걸 잘 모르세요. 말이 또 어렵다 보니까 전입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른 채로 나중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 와서 보면은 아쉽게도 또 대항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항력 이야기 주셨고 또 보증금을 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도 저희도 문의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뭐 저희 1년 계약했는데 제가 1년 더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도 여쭤보시고 네, 되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네. 같습니다. 그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냥 복잡하지 않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 계약하면은 계약서 바로 갖고 그 주민센터 갖고 가서 확정일자 받고 또 이사 들어갈 때 전입신고 꼭 하고 그리고 그 계약 기간 도중에 살고 있는 도중에 함부로 다른 곳으로 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하지 않으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중간에 살다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하고 나왔는데, 짐도 빼고, 네, 전부 다 뺐었는데, 다행히 이제 보증금을 주시기는 했지만, 나중에 와서 이 법을 알고 나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내가 뭐 확정일자, 뭐 전입신고도 안 한 채로, 그리고 뭐 심지어는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무조건 나왔다라고 하면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저의 효력을 좀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이 점 되게 유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인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임대차 3법 빼먹으면 또 섭섭하죠. 네, 저희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에도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문의 내용인데요. 살펴보면요. 집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도 그리고 집을 빌린 임차인, 세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임대차 3법 그 내용은 뭐고 도대체 왜 바뀐 걸까요? 일단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법이 세 개는 아니고요. 그 이제 작년 7월 31일 이제 시행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그 신설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그 새로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앞선 그 두 개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최대 5%만 올리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임대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처음 이제 계약할 때 2년은 보장이 되는데 그럼 2년 후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이사를 가거나 이 둘 중 그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새로 도입된 그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이걸 통해서 최대 이제 4년은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한테 새롭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저희가 부동산을 뭐 매매하는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 그 매매할 때 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전월세에 대해서도 거래 신고를 하도록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냐면은 임대료를 이제 올려야 될 때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지금 실제 그 계약되고 있는 그 임대료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이제 임대료 시세를 좀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그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날 즈음에 임대인한테 2년 더 내가 계약을 연장해서
살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도 그 계약이 갱신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제 종전에 내가 몇 년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그 딱 이제 한 번에 그에 한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행사를 해야 하느냐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현재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과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었는데 이제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2개월 전이 적용되는 그 계약은 작년 12월 10일 이후에 그 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개정 이후에 한 번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뭐 작년 12월 10일 이전에 그 계약이 체결돼서 아직 계약 기간이 안 끝났다. 한 번도 그 이후에 갱신을 안 했다라고 하면 1개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이제 계약갱신권을 그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행사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구두로 얘기해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되고 또 뭐 내용 증명으로 보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내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뭐 문자나 뭐 내용 증명은 당연히 이게 증거 자료로 남는 거지만 나중에 분쟁이 있어서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뭐 만약 전화 통화로 한다고 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녹음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작년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2년까지만 최대 법으로 보장을 했다가 2+2라고 해서 최대 계약 연장을 해서 4년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조금 아쉽게도 또 한 번까지밖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으니까 적절한 시점에 잘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네, 이 임차인이, 네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해요. 만약에 저 계약갱신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싫어. 너 계약갱신하지 마. 나 안 받아줄 거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거에 속하게 되는 건지, 뭐, 그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거절 사유 종류가 뭐고, 네. 요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허점들이 좀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그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예외적인 경우를 9가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뭐 법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그 쉽게 표현하면은 밀린 월세 금액이 2달치 그 월세 금액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러면은 지난달 밀리고 이번 달 밀리고 뭐 그 2달치가 밀렸으면은 이제 해당 사항이 있고요. 이게 밀린 게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밀리지 않아도 내가 뭐 한 7월 달에 한번 밀리고 10월 달에 한번 밀렸어도 지금까지 밀린 금액의 총 금액이 2달치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현재 밀려 있느냐와 상관없이 과거에 내가 그 밀린 사실이 있으면 그 또 계약갱신이 거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뭐 있지는 않아서 뭐 이 경우는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아닐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상당한 보상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상당한 보상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금액 기준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 복비나 이사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또 뭐 전세 금액이 많이 올라서 이사 갈 때 뭐 또 금액이 더 많이 든다고 하면은 사실 어느 게 상당한 보상인지는 사실 좀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액이 어떻든 간에 그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 정도면은 상당한 보상했으니까 갱신 거절할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차인하고 이 정도 금액에 그러면은 갱신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합의가 돼야지만 갱신 거절이 가능한 겁니다. 네 번째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제3자한테 재임대를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도 되고요. 이거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뿐만 아니라 계약 도중에 계약 해지 사유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나 이사 가야 돼서 그냥 내 뭐 친구한테 뭐 살게 한다든지 이것도 사실은 임대인 동의 없이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거는 이제 임차인의 과실이 이제 명백한 경우니까 갱신 거절 사유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가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거는 이제 임차인의 과실은 아니지만 뭐 주택이 완전히 뭐 무너졌다든지 뭐 무너진 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물이 새고 막 뭐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또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그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되는 경우도 이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부터 이미 임대인이 나 2년 후에는 이 집 철거할 거예요라고 그 한 경우 이제 그게 계약서상에 언제 이제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하는지 그 기간이나 그 공사 시기까지 이제 명시가 된 경우 그리고 실제로 임대인이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제 갱신 거절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물이 너무 낡거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건물이 뭐 진짜 무너질 그 위험이 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 당시에 뭐 그 철거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뭐 법률에 따라서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이제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여덟 번째는 임대인 그리고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해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이게 사실 가장 다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일반 조항으로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건 좀 이제 일반 조항이라서 그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임차인이 이미 나 이번 계약 기간 끝나면은 나갈게요라고 해서 임대인이 이제 그러면 새로 들어올 사람하고 계약도 하고 집도 다 보여주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나 못 나가겠어요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제 갱신 거절이 이 조항에 의해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그 말씀드렸던 그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이게 사실 가장 지금 그 개정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권 관련해서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갱신거절 사유들은 이미 갱신거절을 이제 할 당시에 그런 사유가 이미 존재하거나 뭐 앞으로 그 존재할 게 객관적으로 이제 확실한 경우인데요. 이 실거주 한다는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짜 실거주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더 분쟁이 많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임대인 중에서 이제 거짓말로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다라고 해놓고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더 높은 가격 시세대로 훨씬 더 이제 올려받거나 아니면은 주택을 이제 제3자한테 매매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 그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 아직 법원에서도 판례가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변호사들 대체적인 견해로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 임차인의 그 행사 기간 내에 그 갱신권을 행사하면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보장이 되는 거고 이제 갱신 거절은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되는 거라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인정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임대인한테 그럼 왜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여기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실거주 이유를 좀 그 밝혀달라고 임대인한테 먼저 요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임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거나 그럴 때는 나는 갱신 거절 인정 못하겠다. 내가 갱신권을 행사해서 계속 거주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네. 또 이제 많이 그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는 임대인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딴 사람한테 팔 건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살 거니까 갱신 그 인정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판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의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행사했을 당시에 그 임대인을 기준으로 이 실거주 그를 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내가 계약갱신권을 그 행사할 당시에 아직 그 집이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이다라고 하면은 현재 임대인은 아직 그 집을 팔기 전 임대인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의 그 효력이 발생이 돼서 그 이후에 집이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의 효력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계속 살 마음은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이제 팔고 그 사람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당시에는 이제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으면 그 사람이 임대인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그 실거주의 사유가 있는 거니까 갱신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또 주임법에서 이번에 계약갱신에 대한 부분도 법이 좀 바뀌었는데 여기서 9가지 이유로 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이 중에서 좀 특별히 이야기 주신 게 실거주예요. 네, 실거주에서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임대인이 바뀌는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시점과 그리고 임대인이 바뀌는 시점을 좀 유의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대인이 이제 내가 실제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해서 알겠다 인정하고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놔준 경우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요. 그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실거주해야 되는 그 2년의 기간 내에 다른 제3자한테 다시 임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조건 그 제3자한테 임대했다고 다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그 손해배상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원래는 여기에 지금 들어와서 살 이유가 있었는데 그 들어와서 살다가 또 다른 사정이 생겨서 뭐 직장이 뭐 지방으로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손해배상이 어렵고요. 근데 그런 사유들이 없이 누가 봐도 이제 어, 임대료를 올려받으려고 그런 경우라면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실거주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그 임대인에 대한 실거주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 지금 법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대인 본인과 임대인의 그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뭐 그러니까 말이 뭐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직계 존속은 이제 본인 위에 뭐 본인의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하는 거고 직계 비속은 이제 본인의 자녀, 뭐 손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배우자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네네. 배우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예. 네, 보통 이제 실거주고 뭐 가족 가능하고 뭐 직계존속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된다니까 네, 굉장히 맞습니다. 놀랍네요. 네. 네, 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실 생기기도 전에 저희 세입자들도 네, 계약갱신을 해오기는 했잖아요. 뭐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재계약이라는 방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생겨난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나 이제 계약 그 갱신 안 하겠다라고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하겠다, 재계약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는 걸 말하고요. 이 묵시적 갱신도 자동으로 갱신이 되면 2년 더 이제 갱신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마찬가지로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2개월 전까지로 바뀌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계약,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재계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까 계약갱신 청구권 설명을 드릴 때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이제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갱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합의에 의한 갱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어, 그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임대인이 어떤 계약의 연장 여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했느냐 아니면은 동의를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묵시적 갱신이냐 합의에 의한 갱신이냐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서 갱신이 된 거냐 이렇게 좀 나뉠 수 있는데 특히 이 구분이 좀 중요한 이유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임대료가 5%만 증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의에 의해서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5%를 넘게 합의해서 인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네, 5% 상한이라는 것이 있고 반대로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한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네,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월세 상한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요. 전월세 상한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전월세 상한제는 이제 다른 말로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한 건데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갱신이 되기는 했는데 막상 임대인이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계약갱신을 한 의미가 없게 되고 반대로 갱신된 계약은 무조건 임대료는 동결이다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또 불합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겁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권을 행사했을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합의해서 갱신한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임차인이 바뀌어서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임차인분들 중에서는 이제 계약갱신권을 한 번밖에 행사를 못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계약갱신권을 나중에 쓸 생각으로 이번에는 그냥 임대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면서 재계약을 하고 그 다음번에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2년 후에 그렇게 재계약을 해서 2년 후에 다시 계약갱신권을 100% 행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갱신 거절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가서 임대인이 이젠 내가 들어와서 살게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서 임대료 조금만 올리고 살 수 있었는데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올려주고 갱신권을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잘 좀 판단해서 예, 합의에 따른 재계약을 할지 계약갱신권을 행사할지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저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보증금이랑 월세액이라고 하죠. 이 보증금이랑 월세액 둘 다 5% 상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건지요? 원칙적으로는 둘 다 인상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뭐 이건 어쨌든 임대인 입장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거니까 하나만 뭐 인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주의할 점은 만약 그러면은 월세는 5% 올리고 보증금도 5% 올릴 수 있는데 그 보증금 5% 올릴 거를 그냥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만 올리는 거 이게 가능하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할 수는 없고요. 임차인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상분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재계약할 때 그러면은 뭐 올리지는 않아도 보증금을 월세로 좀 전환하자라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이때 그러면 전환을 할 때 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또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법에 규정된 거는 기준금리의 2%를 더 가산한 것만큼 전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최근 기준금리가 조금 올라서 0.75%예요. 그래서 2%를 더하면은 2.75%가 전환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 보증금 1억 원이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월세로 만약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1억에 2.75%면 275만 원인데 이거를 이제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월세로는 약 한 23만 원 정도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예. 네, 계산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제가 또 궁금증이 많아서 네, 이 5% 상한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 2년 계약했지만 뭐 1년 살다가 갑자기 임대인이 증액할게요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5% 상한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일단 현행법상에는 임대료를 증액한 지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이론적으로는 2년 계약을 했어도 1년 만에 인상을 하는 게 가능은 해요. 물론 이제 그 인상을 할 때도 5%의 적용은 이제 받는 건데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계약 기간 도중에 인상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인상이 가능한 게 아니고 그, 임- 그 주택에 대해서 뭐 세금이나 아니면 공과금이나 다른 이제 어떤 임대인 입장에서 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할 때만 인정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무상 거의 인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계약 갱신 때 최대 5% 만약 인상을 했으면은 그 금액으로 2년 동안 유지한다라고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월세 신고제에 요 세 번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도 혹시 좀 이야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변경이 될 때 관할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건데요. 이 신고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해요. 근데 이제 실무상으로는 그 신고서 하나에 두 명 도장을 다 찍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명, 뭐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한 분이 다른 한 분의 도장을 받아서 혼자서 이제 신고하는 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모든 임대차 계약을 다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신고 대상이 법에 이제 정해져 있는데 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만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요. 또 신고 기한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들어가는 날이 기준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하셔야 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약서를 쓴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일단 전월세 신고를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확정일자 있잖아요. 그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아까 이제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인도 그리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월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만 했다고 내가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일 나고요. 그래서 항상 전입 신고와 전월세 신고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네, 네, 확정일자는 네, 부여가 된다. 다만 전입신고는 하셔야지 대항력이랑 이제 우선 변제권까지 챙길 수 있다라는 점. 네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요. 사실 저희 네, 지금 컨퍼런스 진행할 때 사전 신청을 좀 받았어요. 받으면서 좀 주신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나 지금 전세 사기 4천만 원 당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전세를 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인 본인 확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임대인이 아닌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보증금까지 줬을 경우에 임대인한테
그 명의는 그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도 그 해당 임대인한테 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임대인 그한테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인 본인 확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임대인 본인이 직접 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증하고 또 등기부상에 그 기재되어 있는 이름하고 또 주소를 꼭 이제 비교해서 대조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뭐 배우자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는지 위임장을 꼭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위임장만 확인하시는데 그치지 말고 임대인 본인 그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본인 인적사항 확인하시고, 또 이거 계약을 공인중개사나 그 다른 분한테 그 위임한 게 맞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확인하시는 그 통화도 꼭 녹음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보증금 지급을 할 때는 그 임대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다고 하더라도 꼭 임대인 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되고요. 뭐 가족이나 아니면은 그 공인중개사 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하면은 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점 다른 부분은요. 요즘 그 소위 깡통주택이라고 해서 그 보증금이 뭐 그 주택의 어떤 매매가를 더 그 초과하는 경우들, 뭐 초과하진 않더라도 뭐 매매가의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나중에 이사 나가려고 해도 그 같은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못 구하니까 이제 집을 못 빼거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매로 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매의 경우에는 그 일반 그 매매보다는 그 낮은 가격에 그 낙찰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또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좀 피하려면은 계약을 하기 전에 요즘은 그 국토부 그 실거래가 신고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 매매 거래 신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주택이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국토부 실거래가 그 신고 내역도 확인을 하시고, 또 인터넷에 뭐 그런 그 매물 사이트 이런 데에서 그 해당 주택 시세도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그 이 시세를 대비해서 내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다가구 주택은 이제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호실을 여러 개로 쪼갠 경우를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그 다른 호실에 먼저 이제 이사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사실은 그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호실에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이 있으면 나중에 경매를 할 때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들이 먼저 그 배당이 되고 그 내 보증금이 나중에 배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배당을 전부 다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택에 들어갈 때 여기 호실이 몇 개 정도고, 그럼 각 호실별로 보증금이 지금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금액하고 금액을 기준으로 좀 예측을 해서 총 금액이 이 주택의 어떤 시세나 주변 시세에 비춰서 과도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좀 미리 판단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세 계약할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하나는 임대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위임을 했다라고 하면은 위임장까지 확인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매가 부분이요. 매매가가 80%를 넘지 않는 경우, 네, 그리고 네. 그 깡통 전세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기본인데, 그러니까 등기부를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등기부는 이제 계약을 할 때뿐만 아니라 그 잔금을 치를 때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계약을 처음 할 때는 이제 등기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을 대출로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제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 등기를 하는데, 그 근저당권은 그 등기부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금액만큼은 그 근저당권자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주택 시세에서 일단 그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금액까지는 빼고 남는 금액으로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계약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가 잔금 치르기 전에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거나 아니면 뭐 가압류, 가처분, 뭐 압류 등기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꼭 잔금 치르시기 전에 전날이나 당일날 아침에 꼭 등기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이사 온 임차인들에 대한 내용도 한번 주셨어요. 먼저 있는 그 임차인들이 뭐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셔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하나 궁금증이 딱 생겨났는데요. 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과거의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저에게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같은 주택에 대해서 대항력이 두 개가 인정될 수는 없거든요. 그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그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그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예, 사실 내 그 대항력과 그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면은 이제 또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그 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좀 계약을 다시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 네, 등기를 굉장히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주변에서도 그렇고 사실 네, 등기를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어가지고 네, 혹시 그 김대진 변호사님께서 계시는 세입자 114에서도 혹시 등기 봐주세요 하면은 봐주실 수 있나요? 예, 당연히 봐드릴 수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도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얼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희 뭐 주임법의 기본적인 이야기, 그리고 임대차 3법, 그리고 전세 계약의 유의점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네, 세입자 114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건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내용까지 같이 상담을 해주시는지 좀 약간의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희는, 우리나라 그 국민의 40% 정도가 세입자거든요. 그 주택 세입자인데, 아직까지 세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30일에 그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 민달팽이 유니온이 주축이 돼서 그 세입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또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이랑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주택 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라는 그 단체를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는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이 평일 10시에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전화로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전화번호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이야기해 주시죠.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인데요. 010-4794-0114 세입자 114에 맞게 0114고요. 그리고 이메일은 테넌츠 114 테넌츠가 임차인인데요. tenants 114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로 문의 주셔도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또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법률적인 부분은 네,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무료 상담입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또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네, 여기 저희 유튜브에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네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답변을 주시면 좋을 네,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지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계약 만료를 2달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는 경우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나요? 라고 주셨어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2달 정도 남으셨다고 하면 그러면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서 계약 갱신의 효력을 주장하시고 다만 이제 5%까지는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근데 그 5%는 보증금도 5%, 월세도 5%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은 조건 변동 없이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건가요? 하시네요. 조건 변동 없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갱신권을 행사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5%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차임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약갱신권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동일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인분 측에서도 요즘은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 5% 올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면요. 이제 사실 아까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이 5%라는 거는 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5%까지 사실 올려줘야 되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5% 범위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임대료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만약 그런 협상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또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무조건 5%까지 올려줘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계약 변동 사항은 없다라고 하지만 5% 상한까지는 뭐 변동이 없는 걸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분들 중에서는 약간 이제 꼼수처럼 그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관리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사실 이게 변호사들도 상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관리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비도 어쨌든 계약 조건에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관리비가 들어가 있었으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비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거고, 근데 관리비는 뭐 그 오히려 반대로 그 전월세 상한제처럼 임대인이 뭐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관리비는 무조건 임대인이 부르는 대로 올려줘야 되는 건 아니고, 만약 그 살고 있는 그 주택에 실제 관리하는 그 비용이 뭐 많이 올라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비 인상에 동의해주면 되지만 전혀 아무 그런 어떤 관리 상태나 그런 거에 그 공과금이나 이런 거에 변동이 없는데 사실상 임대료를 그 올리는 그 어떤 그 효과로 관리비를 이제 인상을 요구하는 거는 그것도 거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짚어주셨어요. 네, 또 들으면서 네, 궁금증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네.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네. 사람이라 네, 아까 전에 5% 상한 부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2년 계약했는데 1년 뒤에 보증금 올려달래요라고 했을 때 규정된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보증금을 올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규정된 내용 안에서 협의 괜찮은 내용일 때 그때 올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실 이 5% 증액에 대한 부분도 그런 식으로 이뤄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시세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래서 5%를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궁금해요. 지금 법에는 정확하게는 이게 차임 증액 청구권이라고 해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반대로 차임 증액 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요구를 했을 때 5% 넘게는 그 요구를 하더라도 올리지 말라는 게 지금 그 전월세 상한제고요. 근데 반대로 그럼 무조건 5%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의 범위 내에서 이게 그 계약 기간 도중에 특히 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그 사유가 있어야지만 그 가능한 거고 실제로는 거의 그 계약 기간 도중에는 올리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증액 청구권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감액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도 과거에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감액 청구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하고 물었었어요. 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감액 청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대답을 주셨고요. 아, 네, 저 요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실제 임대인이 감액을 해줬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거의 모든 임대인이 감액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법적으로 감액 청구라는 걸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 이제 감액 청구도 말씀하신 대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꼭 이거를 뭐 어떤 방법으로 그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한테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를 이유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이 됐어요. 근데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규정이 새로 도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 기간 도중에는 어, 실제로는 증액도 거의 어렵고 예, 감액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뭐 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 또 이제 감액을 요구하기가 조금 임차인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감액도 어렵고 증액도 어렵다. 하지만 증액은 좀 쉬운 것 같긴 한데. 증액은 이제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는 5%까지 올릴 수 있는 게 법에 확실히 이제 보장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인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다. 근데 갱신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5% 올려달라고 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또 질문쟁이, 네, 네, 궁금쟁이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급작스러운 질문들 때문에. 네, 우리 그 실거주 이야기 하면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네, 사유들을 몇 가지를 짚어봤어요. 그 중에서 지금 딱 떠올라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삽이나 복비 정도를 같이 협의를 했을 때는 오케이,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처음에는 이제 뭐 임대인이 30만 원 줄게 나가 그래서 오케이 요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제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을 때 생각해보니까 30만 원 너무 적은데 라고 해서 이런 협의를 다시 번복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되게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그 합의가 최종적인 합의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합의한 내용이 뭐 문자로 주고받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딱 그 임차인이 대답을 하고 그래서 임대인이 다른 그 임차인을 드리려고 방 보여줘라 하는데 방까지 다 보여주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 달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아, 나 이거 인정 못하고 그냥 계약갱신권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임대인이 복비 정도 뭐 이사비 정도 해줄 테니까 그럼 나가세요. 그러면 아, 네네 뭐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증거 같은 거나 이런 걸 잘 네, 모아둬야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뭐 그런 요구가 왔을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한다기보다는 아,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정도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아, 네. 뭐 확실한 답변보다는 일단은 약간 보류하는 답변도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또 그 거절 사유 중에서 보면은 건물이 노후 훼손 됐을 때뭐 철거를 위해서 당신 나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 노후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리는 건가요?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건물의 노후도나 그 안전상의 그 문제는 그 건물 안전진단을 받거든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뭐 안전진단 등급이 뭐 D등급 이하다. 뭐 이런 경우는 인정될 소지가 있기는 한데요. 그냥 단순히 아, 나 이 건물 지은 지 지금 뭐 한 40년 됐고 건물 많이 낡았고 이런 것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도 일단 법적인 네, 쪽으로 들어가서 판단을 받아야 네.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임대인들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갱신거절 사유는 어쨌든 임대인들이 그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말만으로 나 여기 들어가서 살 거야. 아니면 건물 이제 낡아서 나 부실 거야. 이런 것만으로 바로 이제 아, 위축되고 겁먹고 하셔서 아, 이거 갱신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요. 저희 뭐 홍보는 한번 해주셨고, 그리고 상담도 실제 해주셨고, 지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아무래도 되게 용어도 생소하고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 세입자 입장에서 그 세입자로서 권리를 스스로 좀 그 확보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좀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기억나시는 내용들은 또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고 또 잘 모르겠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세입자 114나 청년주거 상담센터에 또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 정도에서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청년주거상담센터에 메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메인 문구라 하면은 편안한 집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인데요. 네, 편안한 집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청년주거상담센터 그리고 김대진 변호사님이 함께 하시는 세입자 114 네, 좀 오래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 편안한 집이 일상이 되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저희 내일까지 컨퍼런스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